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 또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 살고 곁에서 함께 늙어갈 사람을 고르는 일이니 당연한 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중요하고 무거운 결정을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내리곤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저녁 메뉴 고르는 일처럼 어찌나 단순하게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곤 하는데,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한 후에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랑과 신뢰로 시작한 결혼이 어떻게 악몽이 되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그 지옥에서 벗어나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집에 빚이 많았고 거기다 저랑 남동생까지 키우려면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야 집에 오시는 부모님 대신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남동생은 아직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랐고 저는 그런 동생을 챙기는 것도 제 몫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특별히 서러울 것도 없는데 그때는 또래 애들처럼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학교 갔다 와서 편하게 TV 보고 그러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철없게도 엄마더러 일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떼를 쓰던 때도 있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서는 저도 자연스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평범함은 우리 집엔 사치라는 걸. 저희는 위풍이 다 들어치는 얇은 벽에다 슬레이트 지붕을 올린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게 겨울이었어요. 아마 요즘 분들은 요즘도 연탄 쓰는 사람이 있어?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에선 연탄을 떼서 살았고 그마저도 연탄비가 비싸 늘 부족한 형편이었어요. 때때로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시면 그게 늘 감지덕지였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방 안은 늘 냉장고처럼 차가웠어요. 부모님 두 분은 늦은 밤이 돼야 돌아오시고 그 전까지 저랑 남동생은 둘이서 있어야 하는데, 한날은 제가 친구들이랑 놀다 일찍 들어와 연탄불 넣는 걸 깜빡한 거예요. 뒤늦게 후다닥 달려왔더니 동생이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 누나 누나 하고 절 부르더라고요. 어찌나 미안하고 죄스럽던지 동생한테 미안하다 외치고 바로 연탄을 집어들었어요. 까맣게 탄 연탄을 새 걸로 바꿔 끼워야 하는데 마음도 급하고 늘 하던 일이라 그냥 장갑도 안 끼고 하는데 그만 불똥이 제 몸에 확 튀어버린 거예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동생이 불을 끄려고 물을 확 부었죠. 연탄가루가 터지면서 손이며 옷이며 죄다 새까맣지. 한겨울에 물을 뒤집어 썼으니 추워 덜덜덜 몸이 떨리지. 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은 따가워 미치겠지. 가벼운 화상에 손은 따가워 죽겠지. 그날은 저도 동생도 아무 말을 않고 울면서 서로를 한참 껴안았던 기억이 나요. 이 지독한 가난을 함께 버텨나가는 일종의 동지애 같은 거였겠죠. 어린 나이에도 참 그게 그렇게 서러우면서도 엄마 아빠한텐 둘 다 얘기를 안 했어요. 아시면 걱정하실 걸 잘 알아서였겠죠. 그래도 부모님 모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었죠. 한 번은 동생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한창 바쁠 때였어요. 낮에 집에 있던 동생이 배를 움켜쥐고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어린 나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기다려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전화도 받지 않고 퇴근하려면 아직 먼 시간이고 동생은 점점 얼굴이 하얘지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겁이 덜컥 났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무작정 동생을 업고 집을 나섰어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처에 있던 약국으로 뛰어갔어요. 약국에서 동생 상태를 보더니 큰일 날 뻔했다며 근처 병원을 알려줬어요. 동생을 업고 달려 겨우겨우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고는 맹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누나가 아주 의젓하게 대처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한시가 바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을 마치고 나서 링거를 꽂은 동생이 잠든 다음에야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하셨죠. 저도 너무 긴장해서 옆에서 덜덜 떨면서 동생 손을 잡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품에 꼭 안아주셨던 게 그 감촉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순간이지만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저대로 힘들었지만 저희 부모님 심정은 정말 오죽하셨을까 싶거든요. 이제 그 당시 부모님의 나이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보니 내 자식을 그렇게 고생시키면 키우는 부모 마음이 오죽했을까 이해가 돼요. 무튼 그렇게 어렵게 크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뭔가를 해내는 게 굉장히 익숙한 아이였어요. 힘들다고 징징댄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부모님도 바쁘니 제 감정을 살필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빨리 철이 들었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꼭 벗어나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저는 금융회사에 몇 년간 근무한 뒤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무실 하나 빌려서 시작했어요. 제 선택은 기업 컨설팅이었어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작은 경영 컨설팅이었죠. 처음엔 당연히 힘들었어요. 고객을 찾는 것도 어렵고 신뢰를 얻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고객들에게 저만의 방식으로 정성을 다하고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니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직원도 조금씩 늘어나 5, 6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게 됐죠. 물론 많이 지치고 바쁘고 들쑥날쑥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사업을 굴려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어릴 때 일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일에만 빠져 살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는 뒷전이었어요. 또 나름 연애를 위한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타입이다 보니 소개팅 같은 걸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인연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한 러닝 동호회에서였어요. 일만 하다 보니 체력이 너무 약해져 체력 증진이나 해볼까 하고 가입한 동호회였는데 뜻밖의 거기서 제 인연을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은 자신을 IT 회사 부대표라고 소개했어요. 종목은 다르지만 꽤나 공통점이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공통된 고민도 많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 남편은 아주 능수능란하고 뚝딱거리는 게 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를 정말 잘 아는 것 같달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유머러스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키도 크고 깔끔한 이미지. 여자들이 싫어하는 유의 시덥잖은 농담만 늘어놓는 부류가 아니라 센스가 있고 재치가 있는 타입. 그런 타입의 남자였죠. 사실 저한테 접근했던 남자들이 그동안 몇 있긴 했는데 연애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게 딱 이 이유였어요. 저보다 못한 남자들은 저한테 자격지심을 느꼈고 반대의 경우엔 너무 잘난 척해서 재수가 없었죠. 근데 남편은 적당히 센스도 있으면서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 뭐 별 수 있나요? 완전 뿅 갔죠 뭐.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어요. 신혼초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은 매주 영화처럼 꽃다발을 사오는 남자였고 저희는 결혼 후에도 남들과는 달리 데이트도 자주 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연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꿀이 뚝뚝 흘렀고 서로 좋아 죽는 신혼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결혼만 계속됐다면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낼 일이 없었겠죠. 그러다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저희에게 딸이 생기면서부터였어요. 근데 말이야 자기야, 자기 임신해도 몸 관리는 좀 했으면 좋겠어. 임신했다고 20kg, 30kg씩 찌는 거 그거 진짜 보기 싫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빼야 하는데 안 그래? 뭐? 아니 당신은 지금 입덧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나한테 그런 소리가 하고 싶어? 지금 당신이 걱정되는 건 임신해서 내가 살이 찔까 봐 그거라는 거야?
아니, 내 말은 살이 많이 찌면 너한테나 애한테나 별로 좋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더 고생하니까 그럴 거 뭐 있냐고. 미리 조절을 좀 하라고 하는 말이지. 내 걱정, 애 걱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걱정하는 건 아니고? 뚱뚱해진 와이프 보기 싫다.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뭘 빙빙 돌려. 그냥 솔직하게 말해.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남편의 의도는 너무 분명했고 시간이 지나 점차 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부턴 본심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입덧 이후 먹덧을 반복하다 점점 저는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그러자 남편은 아예 대놓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 말이야, 살은 꼭 뺄 거지? 난 당신 몸매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 결혼 3년 만에 몸이 2배로 불어나면 그건 계약 위반이지, 안 그래? 뭐? 너 지금 장난하니? 계약 위반? 우리가 뭐 사업하니? 사랑해서 한 결혼 아니야? 무슨 계약 위반 우는이야? 아니, 내 말은 반대로 생각해서 당신도 내가 갑자기 여기서 머리 다 빠지고 대머리 되면 어때? 당신도 싫을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는 계속 땡길 수 있게 외모 유지는 하잔 말이야.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여자는 자기 목숨 걸고 임신하는 거야. 내 살, 내 피, 내 뼈, 내 몸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갉아먹으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거라고. 지금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내 장기가 다 뒤틀리고 내 뼈가 다 삭고 있어. 애 낳고 나면 나는 애 안 낳은 내 또래보다 몸이 10년, 20년은 더 늙을 거야. 낳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많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나더러 감히 살 우누는 해? 네가 인간이니? 그때 그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인 걸 알고 그냥 탈출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 둥,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미모가 아까워서 그렇다는 둥,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손이 발이 되게 빌어대는 놈을 그냥 용서해준 제가 멍청이였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정신을 차리겠거니 했던 건 저의 놈에 대한 과대평가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남편은 대놓고 겉돌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애 낳는 모습을 보고 나니 그 장면이 트라우마가 돼 제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인단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제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따위 멜랑콜리함에 젖어 살 순 없었어요. 저에겐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직장인이라면 육아휴직이라도 낼 텐데 제 사업체이다 보니 제가 손을 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아니었고 결국 일도 육아도 제가 다 도맡아 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야 했죠. 날이 갈수록 남편은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해졌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날도 많아졌어요. 그 탓에 저는 일하랴 육아하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나 혼자 애 낳은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유세 떨면 안 되지.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지 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확 이혼을 했어야 했어요. 이혼이라는 딱지, 싱글이라는 딱지가 무서워 망설였던 제가 어리석었죠.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앞으로 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았어요. 원래 IT 업계 자체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한 업계이다 보니 해외 출장이 많은 편이긴 했지만 어째 유난히 더 출장이 잦더라고요. 남편이 있을 땐 그나마 기저귀라도 갈아주고 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면 저는 철저하게 독박 육아를 해야 했고 출장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우리 사이도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남편과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막상 가까워질 기회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뭔가 노력해보려고 해도 남편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계속 바빴어요. 처음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일이 힘들겠지.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바쁘다고 해서 이해만 할 수는 없어요.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도 애 낳고 한 1년쯤 돼서 제가 살을 빼고 예전 몸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남편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네, 저도 알아요. 얼마나 한심한 생각인지. 애 낳고 몸 되찾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고작 몸매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당시에는 그게 절박했어요. 그냥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예전 옷이 다시 맞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남편도 처음엔 별 반응 없더니 제가 다시 날씬해지고 나니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애 낳고 스킨십도 일절 없던 사람이 다시 저한테 다가올 때, 아, 그래, 이게 효과가 있긴 있구나 하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변한 게 없거든요. 몸이 변했다고 해서 저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남편은 그걸 다르게 보는 게 보였어요. 참 철학맞은 생각이었네요, 지금 돌아보면. 한편 남편이 가장 자주 가는 출장지는 다름 아닌 영국이었어요. 남편 회사가 영국 쪽 거래처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저희 시가가 영국에 있어서 출장을 가면 가족들도 함께 보고 오곤 했어요. 시부모 두 분은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할 때만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셨었거든요. 저도 결혼 초에 한번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 겸 영국에 가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모가 저를 보며 했던 말이 기억나요. 실은 우리 현승이가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너무 많았다. 애가 잘난치 않고 소탈해서 그런 건지 영 상대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질 안 좋은 여자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심지어 웬 고졸에 식당 종업원 일하는 애를 만나질 않나. 그 애랑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큰 난리를 피우고 내가 참 그때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에휴 그래도 이제야 제대로 정신 차리고 참한 신부를 골랐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현승 씨 오래 만났던 여자가 있었나 봐요. 저한테는 통 얘기를 안 해서. 아니다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상대니 너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고기 불판이나 닦고 급사 일이나 하는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어디 가당키나 하니? 택도 없는 소리.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신경 쓰지 말아라. 그때 그 시모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는데 시모는 여자 보는 눈 없던 애가 이제 정신 차리고 저를 잘 만났다는 뜻이라고 칭찬이라고 했지만 그 순간에 저는 뭔가 불쾌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냥 흘려듣고 말았죠. 아무튼 남편이 영국으로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저는 저대로 힘든 일도 많았고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사람을 뜯어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비교적 안정이 많이 되는 편이었거든요. 저랑 서울에 있을 땐 피곤하단 핑계로 대화도 잘 안 하고 짜증도 내곤 했는데 영국에 좀 장기로 다녀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 듯 했어요. 저희가 종종 부딪히곤 했는데 출장 후에는 오히려 싸움도 줄었고요. 그게 가족의 힘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 사람은 역시 가족이랑 가까이 있어야 하나 보다 싶고 저야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못 보니까 더 보고 싶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면 가끔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쇼핑을 해오곤 했었거든요. 보통은 저한테 줄 패션 소품이나 향수 아니면 아기 장난감, 책 같은 거였죠. 근데 하루는 전혀 제 취향도 아니고 저희 집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사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애는 이제 3살인데 한참 더 큰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사온다거나 저는 피부에 안 맞아서 절대 쓰지 않는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같은 거 말이에요. 이거 누구 거야?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회사 직원이 부탁해서 사온 거야 라고 했어요. 평소에도 그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어째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면세점에서 뭐 사다 줄 때는 특정 브랜드나 제품을 콕 집어서 부탁하지 않나요? 근데 뭐랄까, 이건 그냥 대충 자기가 보고 골라서 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정확히 부탁한 것도 아니고 마치 대충 이런 거 사다 줘야지 하면서 집어온 느낌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을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원래도 휴대폰을 잘 안 보여주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예전엔 그래도 거실에 놔두고 충전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화장실 갈 때도 폰을 들고 가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욕실에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가려다 한 번은 무심코 남편 폰을 만지려다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못 열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는 비밀번호 걸려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그냥 왜? 하고 물어봤는데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뭔가 이상했죠.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점점 심드렁해졌어요. 그 사이에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해외 출장 가면 연락도 잘 안 됐어요. 예전에는 출장 중에도 영상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메시지 답장도 늦고 목소리 들을 일도 줄었어요. 그냥 남편이 바쁜가 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진짜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하루를 버티듯 살고 있던 날이었어요. 사업하느라 지치고 집에서는 육아에 시달리고 남편과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애 챙기고 남편은 피곤하다고 대충 한마디 던지고 들어가 버리고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니 삶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애 재우고 나서 겨우 한숨 돌리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있지, 나 영국으로 갈까 해. 무슨 소리야? 출장을 또 가겠다고? 지난주에 다녀왔잖아. 아니, 출장 말고 아주 가서 살고 싶다고.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나 돼? 내 사업, 우리 가족 전부 다 여기 있어. 이걸 다 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니, 다 같이 가자는 게 아니야. 나 혼자 가겠다는 거지. 한참 생각한 일이야. 일을 하면 할수록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유학을 갈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기가 탁 막혔어요. 아니, 맞벌이 하면서 애까지 키우고 있는 와중에 자기는 혼자 유학을 가겠다고? 그것도 저 멀리 영국으로?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 당신은 가족이 없냐? 제가 막 주체를 못하고 퍼부었죠.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차분한데 그게 더 소름 끼쳤어요. 뭔가 미리 다 정해놓고 저한테 통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이 남자랑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만의 꿈을 위해 가족을 내팽개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아요? 저는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니 짐을 싸서 나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고 순순히 나가는데 나 참,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지금까지 애 아빠라고 데리고 살았나 싶고 진짜 서러움에 분노에 별별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또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 이런 인간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별거 기간이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저희 딸을 보려고 영상통화를 걸어오기도 했고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이러다 별거가 진짜 이혼이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게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나니 점점 이게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러다 이놈 이거 진짜 영국에 아주 정착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모르게 남편만 좋은 일 시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육아와 일로 정신이 없는데 남편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이대로 있을 순 없지 않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혼을 하든 다시 같이 살든 일단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내리자고. 근데 남편이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고 답을 애매하게 보내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필요하다니. 그건 또 뭔 소리냐고요. 혼자 유학 가겠다고 통보하던 놈이 이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답답해 죽겠는데 남편은 느긋하기만 했고 연락은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한동안 저 혼자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영국 시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현승이 장례를 치렀다. 뭐라고요,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승 씨가 무슨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어. 장례는 벌써 치렀고 너한테 연락이 늦어서 미안하다.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럽게 끝나버린 거예요. 남편의 죽음이란 게 이렇게 한두 마디 말로 정리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남편 죽었다 하면 저는 그냥 네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 연락도 안 주셨어요? 장례를 다 치렀다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도 그애 그렇게 가고 정신이 없었어. 자식 보낸 부모들 심정에 무슨 정신이 있었겠니? 게다가 현승이 말론 이미 너희 갈라선 지 오래라고 하더구나. 이미 갈라선 배우자한테 굳이 연락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늦게 소식을 전하는 거다. 그 말에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자기네 가족한텐 이미 저랑 헤어졌다고 말해놨던 건가 봐요. 그 탓에 저는 여전히 법적 배우자였는데 장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동안 꾸역꾸역 버티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마지막도 못 봤어요. 마지막 통화도 마지막 인사도 없었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보내고 아니 지난 일들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후회였어요. 그동안 남편을 너무 잡아댔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남편을 몰아세워서 결국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제대로 붙잡을 걸 왜 그냥 그렇게 보냈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혼자 애를 키우며 살아야 하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정말 너무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시가에서 남편의 유골함을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장례는 영국에서 이미 치른 뒤였고 저는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을 이제야 겨우 실감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마지막 인사 한마디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저는 멍한 상태로 납골당에 안치된 남편을 뒤늦게 찾아갈 뿐이었죠.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곳에 남편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도 가슴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편이 현관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고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연락이 올 것 같고 모든 게 다 꿈인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납골당을 찾았어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거기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납골당에 도착해서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서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을 뻗어 유골함을 만져보는데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죠. 이게 남편의 마지막이라니. 이게 남편과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것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흐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8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귀여운 얼굴에 앙담은 입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아줌마, 남편 안 죽었어요. 저 따라오실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 아이는 누구지? 아이가 하는 장난치곤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그런 장난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저는 다시 되물었죠. 무슨 소리냐고. 아이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마치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아줌마한테 전화래요. 남편 안 죽었다고요. 우리 엄마가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엄마가 어디 계시는데? 저기요. 저쪽이에요. 저는 순간 어딘가 홀린 듯 그 아이를 따라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안 죽었다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장난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뭐에 홀렸나? 이거 혹시 무슨 신종 납치 수법인가? 나 여차하면 달아나야 하나? 하지만 아이의 태도는 너무나 진지했고 저는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따라 나섰어요. 아이를 따라가 보니 납골당 벤치 앞 봉고차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가 불편한 건지 휠체어에 탄 상태였죠. 아이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달려가 안겼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는 채로 여자를 바라봤어요. 여자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 저희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긴 이야기가 될 텐데 일단 차에 타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그쪽을 뭘 믿고 이 차를 타죠? 나 어디로 데리고 가서 팔아버리려는 건지 어떻게 알고. 그 전에 제대로 말부터 해봐요. 내 남편이 안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야 당신 말을 믿든 뭘 하든 하죠. 그쪽 남편분 이현승이요. 그 남자랑 나 오래전부터 함께 살고 있던 사이예요. 혹시 뭔가 이상한 낌새 알아챈 적 없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저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남편이 안 죽었다고? 그리고 함께 살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 여자는 누구인 거지? 머리가 복잡해졌고 여자는 그런 제 표정을 읽었죠. 보시다시피 다리가 불편해요. 일단 같이 좀 가실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던 저는 봉고차에 올랐어요. 조금 전엔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노란 봉고차에는 서울시 장애인 이동 지원이라는 글이 적혀 있더군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 그런 지원을 해주는가 보더라고요. 멍해진 저는 조용히 차에 올랐고 한동안 말없이 달린 차는 한 빌라에 도착했어요. 아이가 익숙한 듯 엄마가 탄 휠체어가 집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척척 알아서 세팅을 했고 저는 이어 따라 들어갔죠. 그렇게 따라간 집은 작고 평범한 빌라였고 그 안에는 단란한 세 가족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두 모자와 그리고 그들의 남편이자 아빠인 제 남편의 모습이 거실 곳곳에 가득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만 벌리고 멍하니 있는 제게 여자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여자는 13년 전 처음 만났다고 하더군요. 연애를 하는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다고 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집안 반대였다고 했어요. 여자가 낮은 학력에 변변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혹시 그쪽이 그 사람인가요? 고깃집에서 일하고 급사로 일을 했다는 고졸이라 저희 시가에서 반대를 했다고. 아마 그쪽 어머님이 얘기를 했었나 보죠. 절 참 지독히도 반대했었죠.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시가에선 남편이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하길 바랐고 남편도 처음엔 그런 반대를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다고 했어요. 처음엔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며 여자를 안심시켰지만 어느 날은 소개팅을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다시 미안하다고 돌아오기도 하면서 만났다 헤어졌다 끝없이 반복되는 관계를 이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어요. 제가 본 그 아이였죠. 처음엔 아이까지 생겼으니 당연히 정착하고 결혼할 줄 알았대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은 절대 못한다고 했고 그러면서 내가 돈은 책임질 테니까 너 혼자 애를 키우면 안 되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했어요. 여자는 결국 아이를 자기 밑으로 올리고 미혼모로 키우게 된 거죠. 남편은 이 집에 와 같이 살기도 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했고 자기네 집에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면서 정식으로 아이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네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가 남편을 만났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일 일체를 저한테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꿈에도 몰랐죠. 저도 처음엔 그쪽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휴대폰에 잠금 해제되어 있는 걸 우연히 보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결혼한 건 전혀 몰랐고요.
네, 결혼은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여자를 가끔 만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애도 있고 저도 있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냐면서 자기 부모님을 설득해서 꼭 결혼식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였어요. 전 바보같이 그 말만 믿고 기다렸고요. 여자는 결국 남편이 이중 생활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무지하게 싸웠다고 했어요. 네 와이프는 우리 존재를 아냐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그쪽한텐 정말 미안해요. 유부남인 걸 알고 난 후에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를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됐고 그쪽한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차마 그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자는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지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여자에게 화가 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의 질문만을 이어갈 뿐이었죠. 혹시 그 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까 아이한테 얼핏 듣기로는 엄마가 다리를 다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네,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설마 혹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사고를 당한 건가요? 네, 맞아요. 같은 사고였어요. 여자는 그날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두 사람이 엄청나게 크게 다툰 후 남편이 아예 끝을 내자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던 날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아빠를 붙잡으려고 울면서 따라갔고 그걸 본 여자는 너무 걱정돼서 애를 집에 들여보낸 뒤 차를 몰고 뒤따라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러다 빗길에 그만 두 사람의 차를 덤프트럭이 덮치면서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핸들을 틀면서 가벼운 사고 정도로 그쳤지만 여자는 그때 크게 다쳐서 걷기 어려운 몸이 됐고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연이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은 누구였던 거지? 아무것도 쉽게 소화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여자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 여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차 사고로 인해 다리를 심하게 다쳐 결국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거였어요. 교통사고 당시 남편도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며칠간 입원해 있었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가 병원에 찾아와서 퇴원 수속을 밟고 남편을 데리고 나갔다네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남편은 다시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여자는 남편이 올 거라고 믿었대요. 사고 직후엔 너무 충격적이라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당연히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옆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결국 시부모가 남편을 데리고 떠난 뒤로 완전히 끊어졌대요.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이 없었고요. 그냥 나를 버린 거라고, 아들도 나도 매몰차게 버린 거라고 여자는 힘없이 말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떠난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대요. 몸도 다쳤지, 아이도 지 혼자 키워야 하지. 이제는 진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혼자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혼자 재활치료를 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다는 게 그냥 혼자 살고 싶어서 떠난 거라는 게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이중생활을 그렇게 오래 이어와 놓고 이제 와서? 대체 왜? 그래도 그쪽이랑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저를 속여가면서 두 집 살림을 했던 모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그럴 수가 있죠? 뭔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그날 사고가 있던 날 우리가 싸우고 그 사람이 결국 집을 나가게 된 이유이기도 했죠. 그 남자한테 새로운 여자가 생겼거든요. 설마 그럼 그 여자 때문에... 지나치게 영국에 자주 간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출장을 너무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 그 사람을 오래 알고 지내왔어요. 자기 부모를 보러 그렇게 자주 가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모랑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영국을 너무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봤죠. 역시 새 여자가 생긴 거더라고요.
여자는 남편의 태도가 평소보다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별스타그램이며 교포사회 커뮤니티며 여기저기를 다 타고 다니면서 결국 상대 여자의 정체를 알아냈던 거예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도 봤대요. 물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남편이 무심결에 누르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한번 시도해 본 거죠. 거기에서 온갖 사진과 메시지 등을 다 보게 됐고 남편은 이미 두 여자와 두 아이를 버린 상태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죠. 여자는 당장 남편이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마자 폰을 던지며 따졌대요. 양다리로도 모자라 이제 세 다리를 걸치냐고. 그 여자도 아냐고. 한참을 싸우다가 남편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대요. 둘 다 옛날에나 봐줄만 했지. 애 낳고 아줌마 된 것들 내가 뭐 볼 일 있다고 계속 살아야 하냐? 너무 제 남편이 할 것 같은 말이라 기도 안 차더군요. 저한테도 늘 달고 살던 말이었어요. 애 낳고 아줌마가 됐다고. 여자는 남편에게 당신 새 여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고 그러자 남편은 그랬다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네 새끼라도 지키고 싶으면 처신 똑바로 하라는 막말과 협박을 남기고는 집을 나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거고요. 쏟아지는 진실들의 폭격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겨우 좀 진정이 된 후 저는 남편이 새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을 가진 저보다도 한참 어린 여자. 그러니 아주 제대로 눈이 돌아갔겠죠. 남편이 영국에 가서 하고 있던 짓이 뭔지도 저는 그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일한다고, 가족을 본다고 출장 간 줄로만 알았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놈은 거기서 여자를 만나 별 연병을 다 떨어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영국에서 결혼식까지 올릴 기세더라고요. 그쪽 시가도 한패예요. 그 여자 잡으려고 완전 혈안이 돼 있어요. 아, 어떻게 그런...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도 남편의 2중, 3중 생활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고맙다, 우리 아들 잡아줘서 다행이다 하더니 결국엔 더 조건 좋은 새 여자를 잡으려고 저까지 속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사고 사실을 숨긴 거였죠. 영국에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한 것도, 유고를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남편이 죽은 걸로 알아야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순간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남편은, 그 새끼는 지금 그 여자랑 영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결혼 준비에 한창일 거예요. 남편은 저와 다리를 잃은 이 여자, 우리의 아이들까지 다 내팽개치고 거기서 자기 혼자 새 인생을 살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의 사망신고 무효 소송부터 제기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아 위장 사망신고 혐의로 경찰에 넘겼어요. 단순한 불륜이나 배신을 넘어 법적으로도 명백한 범죄잖아요, 이건. 사망신고를 위장해서 재산을 빼돌린 것은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했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시가 역시 공범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죽은 걸로 처리되면서 시가가 받아 챙긴 보험금까지 전부 환수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남편과 그 가족들은 조사를 받아야 해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영국에서 도망치듯 숨어 살던 놈들이 결국 제 발로 이 땅을 다시 밟았고 저는 놈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놈들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남편의 몰골이 많이 아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느라 피곤해 보였고 시부모도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애원을 시작했어요. 예,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너한텐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또 비마. 그러니 제발 이쯤에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너한테 보상은 다 할 테니 고소는 취하해다오. 응? 그래도 네 남편이고 유진이 아빠 아니냐. 우리 아들 인생 다 망가져야 속이 시원하겠니? 너도 애도 있으면서 어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구니? 기가 차네 진짜.
지금 누가 누구더러 인생을 망쳤다는 거야? 두 집 살림도 모자라 세 다리까지 걸치고 죽은 걸로 위장까지 해가면서 새 여자랑 결혼하려던 놈이 내 인생을 망친 거 아니야. 나 참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겠네. 어쩜 니들은 그렇게 단체로 뻔뻔하니? 하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겠지. 이 똑같은 것들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다 맞아.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가, 이미 벌어진 일 아니니. 그럼 이제라도 잘 마무리를. 마무리? 그래, 마무리 잘해야지. 내 방식대로 잘 마무리해 줄 테니까 니들은 얌전히 처분을 기다리기나 해. 그만 좀 하자. 솔직히 우리 다 끝났잖아. 나 당신한테 마음 뜬 지 오래고 당신 여자로 안 보인 지 오래야. 어차피 끝난 결혼 생활 뭐하러 이렇게 붙잡으려고 들어? 야, 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널 붙잡아? 내가 우리 결혼 생활을 붙잡아? 놀고 있네. 그래, 네가 날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 결혼은 끝이야. 이미 진작에 끝이었지. 하지만 결혼 생활은 끝이지만 내 복수는 이제 시작이거든? 저는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사인해. 네가 살아있다는 거 밝혀졌으니까 법적으로도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어차피 너랑은 끝났고 네가 숨긴 재산 전부 압류될 거고 너 앞으로 남은 돈도 하나도 없고 보험금도 환수됐고 너는 이제 가진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인하고 내 인생에서 완전히 꺼져.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결국 손을 들어 펜을 쥐었어요. 사인을 하면서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네가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너무 가볍지. 난 너한테 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벌을 줄 거거든. 이후 남편은 위장 사망 신고 및 신분 세탁 혐의로 기소됐어요. 영국에서도 신분을 바꾸고 불법 체류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국 이민청에서도 조사받게 됐죠. 한국 법원은 남편이 위조된 서류로 사망 신고를 했고 이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 끝에 최종적으로 1년 2개월만 복역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은 게 하나 더 있었죠. 남편의 새 여자친구, 그리고 그 집안 말이에요. 저는 여자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 다른 여자와도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아이까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전부 알렸죠. 여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한국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집안은 발칵 뒤집혔죠. 알고 보니 여자 집안은 꽤 탄탄한 재력가 집안이었어요. 3대째 부자의 외가는 음악가, 친가는 의사 집안. 그러니까 시가놈들도 그 집안과 엮여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였더라고요.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여자 쪽 부모님은 완전히 격분했고 결혼 얘기는 바로 깨졌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자 쪽 집안은 시가가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걸 알게 됐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를 걸었어요. 제 전 남편과 전 시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전 남편은 형량이 늘고 전 시가는 돈을 물어줘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아버지는 명망 있는 인사였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 시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어요. 전 시부가 운영하던 사업체와 인맥을 전부 끊어버렸고 전 시모가 다니던 사교 모임에도 이 사실이 퍼지면서 시가는 한순간에 왕따가 됐어요. 교포사회는 원래 더 좁잖아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전 시가는 완전히 끝장이나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도망치듯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마침내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완벽하게 승소했어요. 법원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저와 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전 남편은 감옥에서 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땐 해외 출장을 다니고 여자 둘을 동시에 속이며 시가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잃고 교도소의 좁은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감옥에서도 버러지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 성격에 버티기나 할런지. 저는 딸을 위해 전 남편과 접견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감옥에 있는 인간이 애써 연락해 온다고 해도 받을 생각조차 없었어요.
딸에게 그런 아빠는 없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한텐 이미 남편이 죽은 거나 다름없었고, 이제는 저희 딸한테도 그 인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커서 아빠를 궁금해하면 나중에 다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네요. 전 남편은 출소해도 한국에서 살 곳이 없고 돈도 없으니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받아낸 돈 때문에 재산은 다 정리되었고 전 시가는 이미 파산한 상태였으니 이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겠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교포사회에서도 그 가족들의 추악한 과거가 다 퍼져 있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고요. 저는 전 남편의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한 후 딸과 새 출발을 결심했어요. 전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받아 딸과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한 공간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사업도 더 확장했어요. 전 남편과의 이혼 후 꼬였던 팔자가 풀린 건지 오히려 제 일은 더 잘 풀렸어요. 전 남편이라는 짐이 사라지니 오히려 삶이 가벼워졌죠. 주변에서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제가 더 보기 좋다고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들 하더군요. 사실 그랬어요. 남편이 있던 시절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감시하고 의심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 더 이상 불안 요소가 없었죠. 그땐 대체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러고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뭐 대단한 놈이라고 참. 그리고 그 여자 말이에요. 남편과 오래 함께 살았던 그 여자. 저는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연적이었고 상간녀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모든 진실을 알지도 못했을 테고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과 아이가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엔 가당치 않다고 거절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받아달라고 해 두 모자가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왔고 지금도 종종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가깝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고 원수여야 마땅할 것 같은 존재가 친구가 되고 인생이란 참 이상하고 묘하고 신기하고 어쩌면 그래서 더 아름답죠? 돌아보면 참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희생도 많이 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람은 가끔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하지만 저는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알게 됐어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에게 짓밟히며 버텨야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걸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처럼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세요. 그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